뭐라고요? 엄마가 다 알고 계셨다고요? 도윤아, 나는 내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너 자신을 버렸더라. 명자 언니,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결국 남는 건 사람됨이더라. 엄마 이번엔 진짜 방법이 없어. 새벽 5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좁은 방 안을 채웠다. 낡은 주전자가 가스레인지 위에서 김을 내뿜고 있었고 장명자는 부엌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보리차 티백을 우려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집 안 곳곳을 훑고 지나갔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 속인가요? 어디서 들으시든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는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다음에도 이렇게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장명자는 72의 나이였지만 새벽마다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말수가 적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는 바닷가 작은 도시의 허름한 단층 집에서 홀로 지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말없는 할머니라고 불렀다. 누가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까딱일 뿐 길게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장명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가난하게 사는 노인이 아니었다. 30년 전부터 그녀는 평택항 배후단지의 토지를 조금씩 사모았고 지금은 그곳에 물류창고 부지를 임대하며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얽힌 가족 신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아들 한도윤도 며느리 윤아린도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장명자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전 아들 한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한번 갈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지쳐 있었고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어조였다. 장명자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래, 오너라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오전 9시 장명자는 동네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분식집으로 향했다. 이곳은 동네 이장이자 오랜 지인인 박춘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박춘자는 명자보다 5살 어렸지만 훨씬 수다스럽고 인정 많은 성격이었다. 분식집 안으로 들어서자 박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언니, 어서 와요. 오늘은 일찍 나왔네. 장명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박춘자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자리에 함께 앉았다. 언니, 요새 도윤이 소식 들었어요? 장명자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도윤이 그 가게 완전히 접는데요. 빚도 많이 졌다던데 며느리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박춘자의 말에도 장명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었다. 박춘자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명자 언니,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야.
결국 남는 건 사람 됨이더라. 그 말이 장명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평생 돈을 모으고 땅을 사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빚에 쫓기며 무너지고 있었다. 장명자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고 돈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너무 길었고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오후 2시 장명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한도윤이었다. 엄마, 나 내일 갈게.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가려고 해. 장명자는 잠시 침묵했다.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절박함 그리고 결심. 그래, 알았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날 저녁 장명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가족 신탁 서류, 토지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그리고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 보증 서류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얽혀 있었다. 장명자는 그중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담당 변호사 서지훈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서 변호사님, 저예요. 내일 그 일 진행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계획이 담겨 있었다. 장명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여전히 거칠게 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일찍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윤아린이 앉아 있었다. 윤아린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동안 말없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윤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요양원이잖아. 거기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 한도윤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 했다. 윤아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장명자가 나왔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한도윤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어머니를 맞았다. 엄마, 여기 타세요. 장명자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며 차 문을 열었다. 장명자는 아무 말 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 윤아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 가시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요. 새로 생긴 시설이라 깨끗하대요. 장명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점점 더 한적해졌다. 시내의 번화한 거리는 사라지고 낡은 창고들과 방치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아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도윤을 쳐다보았다. 여기 너무 외진데요?
한도윤은 핸들을 꽉 쥔 채 대답했다. 조용해야 쉬지. 엄마도 그걸 원했잖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장명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차가 멈춘 곳은 폐허 창고였다. 바다와 인접한 버려진 해안 창고로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파도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는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다. 한도윤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침낭 하나와 라면 몇 봉지, 생수 몇 병이 전부였다. 유나리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다. 엄마, 잠깐만 여기 계세요. 금방 올게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명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다, 바람, 그리고 버려진 창고. 아들은 짐을 창고 앞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다. 엄마, 진짜 금방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리는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장명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도윤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명자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쫓아가지 않았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다만 바지 안주머니를 만져보았다. 작은 봉투가 만져졌다. 차가 해안도로를 벗어나자 유나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오빠, 우리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장명자는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폐허 창고는 반쯤 무너진 상태였고 철문은 녹이 슬어 삐걱거렸다. 장명자는 침낭과 라면, 봉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아들이 남긴 전부였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것들을 들여다보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봉투를 펼치기 전 장명자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하늘은 잔잔했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차가웠다. 바닥에는 오래된 그물과 부서진 나무 상자들이 뒹굴고 있었다. 장명자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방에서 작은 라디오를 꺼냈다.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였다. 그녀는 스위치를 켰고 잡음 섞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라면을 끓이지 않았다. 침낭을 펼치지도 않았다. 대신 라디오를 켜둔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고 다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장명자는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오랜 시간을 견뎌냈다. 마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오후 4시쯤 장명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수첩을 펼치자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다. 날짜, 금액, 장소. 그녀가 평생 모아온 기록이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펜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도윤이가 나를 여기 두고 갔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장명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침낭 위에 라디오를 올려놓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윤아, 나는 내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너 자신을 버렸더라. 그녀는 가방을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고 파도는 계속해서 바위에 부딪혔다. 장명자는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몇 분 후 장명자는 도로 옆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다. 서 변호사님, 저예요. 지금 출발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통화는 짧았다. 장명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한도윤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침착하고 정중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서지훈입니다. 장명자 선생님의 가족 신탁 담당 변호사입니다. 한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윤아린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가족 신탁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선생님이 계신 위치 정확히 아십니까? 서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게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이 아닙니다. 그곳은 폐허 창고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는 장명자 선생님의 소유입니다. 한도윤은 숨이 멎는 듯했다. 윤아린이 뭐래요? 라고 속삭였지만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지훈이 계속 말했다. 오늘부로 신탁 변경이 실행됩니다. 한도윤 씨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 운행 중인 차량, 그리고 폐업한 가게의 임대보증금 관련 서류가 전부 정리됩니다. 그게 무슨, 모두 장명자 선생님 명의로 묶여있던 자산입니다. 한도윤 씨는 명의상 소유자였을 뿐입니다. 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서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15분 안에 돌아오세요. 그 뒤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윤아린이 다급하게 물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한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돌아가야 해. 지금 당장. 그는 급히 유턴을 시도했다. 차는 급정거하며 방향을 틀었고 다시 해안도로를 향해 달렸다. 윤아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는 공포. 한도윤은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차는 굽이치는 해안도로를 위태롭게 달렸다. 유나리는 손잡이를 꽉 쥔 채 남편을 바라보았다. 오빠, 제발 천천히 가요. 사고 나면 어떡해요. 하지만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앞만 보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15분. 그는 그 시간 안에 창고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를 데리고 와야 했다. 그래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어머니를 몰랐던 것일 수도 있었다. 차가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한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비틀거리며 멈췄고 그는 황급히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엄마, 엄마. 그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는 침낭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라면 봉지도 손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라디오 옆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한도윤은 그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도윤아, 나는 내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너 자신을 버렸더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메모를 손에 쥔 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나린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오빠 어머니는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유나리는 그의 손에서 메모를 빼앗아 읽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유나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벽에 기댔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우리 이제 어떡해요? 한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까?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그리고 15분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때 한도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은행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도윤 고객님이신가요? 저는 국민은행 대출관리팀입니다.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재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건에 대해 연락드립니다. 보증인이신 장명자 고객님께서 보증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30일 이내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상환이 불가능하실 경우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은행 직원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그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유나린이 다가와 물었다. 오빠 누구예요? 무슨 일이에요? 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집이 날아갔어. 유나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요? 엄마가 보증을 철회했대. 우리 집 엄마 명의로 묶여 있었어.
대출금 전부 갚아야 해. 30일 안에. 유나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한도윤은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 역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한도윤은 화면을 확인했다. 한도윤 고객님, 차량 할부금 연체로 인해 차량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3일 이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휴대폰은 창고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금이 갔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그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신음만 흘렸다. 유나리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창고 바닥에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을 에워쌌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집과 차만이 아니었다. 자존심,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 밤이 되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다. 한도윤과 유나리는 여전히 창고 안에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한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금이 간 화면 너머로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모두 독촉 전화와 문자였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한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별을 본 기억이 났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랐다. 어머니는 사라졌고 그는 혼자였다. 유나린이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오빠, 우리 어떡해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리는 남편의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빠,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빌어봐요. 우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제발 뭐라도 해봐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한도윤은 아내의 손을 떨쳐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라. 나도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나리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오빠는 항상 그래요. 힘들면 도망가고 책임은 남한테 떠넘기고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한도윤은 아내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럼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맨날 불안하다고, 돈 없다고, 체면 구긴다고 난리였잖아. 나보고 엄마한테 손 벌리라고 한 것도 당신이었어. 유나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래,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욕심부렸어요. 하지만 오빠도 똑같았잖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무겁고 차가웠다. 한참 후 윤아린이 먼저 돌아섰다. 나 집에 갈래요. 친정에.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아린은 차로 걸어갔다. 한도윤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낭을 펼치고 그 위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새벽이 되었다. 한도윤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일어나 창고 밖으로 나갔다. 동이 트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햇빛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어머니는 받지 않았다. 전화는 끊겼다. 한도윤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 10번, 20번.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한 노인이 지게를 지고 걸어오고 있었다. 지게 위에는 폐지와 캔이 가득 실려 있었다. 노인은 한도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젊은 양반, 여기서 뭐 하시오?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한도윤 옆에 앉았다. 밤새 여기 있었소?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빵 하나를 꺼내 한도윤에게 건넸다. 배고프겠소? 먹어요. 한도윤은 빵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다. 노인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젊은 양반, 손 깨져야 정신이 들어. 한도윤은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나도 옛날엔 당신 같았소. 큰 소리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다가 다 잃었지. 집도 가족도 자존심도. 그제야 알았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한도윤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그래도 일하면서 살아봐요. 그럼 알게 될 거요. 사는 게 뭔지.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다. 한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 하나 없는 부드러운 손이었다. 한도윤은 노인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치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 안으로 돌아갔다. 침낭을 개고 라면 봉지를 챙겼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한도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은 이미 그의 것이 아니었다. 아내는 떠났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가게 임대인이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도윤 사장님이시죠? 저 건물주입니다.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임대보증금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보증 서류 검토해 보니까 실제 보증인이 장명자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보증 철회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보증금 전액 회수 요청이 들어왔어요. 3일 안에 정리 안 되면 가게 안에 있는 집기 전부 압류될 겁니다. 한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건물주는 계속해서 말했다. 사장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처리되는 거라서요. 빨리 정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었다. 한도윤 고객님, 신용카드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안내입니다. 차량 할부금 미납으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아니, 자신의 집이었던 곳으로. 30분 후 한도윤은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들렸다. 한도윤은 다시 눌렀다. 또 틀렸다. 세 번째, 네 번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이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더 세게 두드렸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집주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도윤은 주저앉았다. 그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떨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옆집 문이 열리고 이웃이 나왔다. 그는 한도윤을 보고 놀란 표호로 물었다. 도윤 씨, 여기서 뭐 하세요?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이웃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자물쇠 바꾸던데요. 법원에서 나온 분들 같던데. 한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웃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도윤 씨,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도와드릴 일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한도윤은 일어섰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다. 이웃은 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차 안에 앉은 한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거래처였다. 한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다. 한도윤 사장님, 미수금 정산 관련하여 법적 조치 예고합니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폐업한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한도윤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가게 문에는 노란색 봉인지가 붙어 있었다.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도윤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그는 자랑스럽게 가게를 운영했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다. 그때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다. 사장님? 사장님 맞으시죠? 한도윤은 창문을 내렸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장님,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저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요. 한도윤의 가슴이 조였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한도윤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네요. 사장님도 힘드실 텐데. 미안해요. 지금은 줄 수가 없어요.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연락 주세요. 직원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한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무능함을 느꼈다. 저녁이 되었다. 한도윤은 차 안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윤은 윤아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하린아, 나야. 전화 좀 받아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한도윤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윤아린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장모님, 도윤 씨, 하린이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하린이는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당분간 혼자 있게 해주세요.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윤 씨, 장모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다. 하린이가 당신한테 시집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당신이 뭘 했는지 다 봤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지고, 이제는 어머니까지 버리고, 더 이상은 안 돼요. 장모님, 하린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아내도 집도 가게도 이제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빚과 차 한 대뿐이었다. 그나마 그 차도 곧 회수될 예정이었다. 한도윤은 차 안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밤이 되었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모두 독촉과 경고 메시지였다. 그는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멈췄다. 한도윤 고객님, 차량 회수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문 예정입니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일이면 차도 사라진다. 그럼 그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밤거리를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저 걸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한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걸었다. 어느새 공원에 도착했다. 한도윤은 벤치에 앉았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그는 혼자 울었다. 한도윤은 벤치에서 밤을 보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고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다. 새벽이 되었다. 공원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도윤은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셨지만 정신이 들지는 않았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공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배가 고팠지만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다. 그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과 컵라면이 보였다. 한도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오전 10시 한도윤은 차가 주차된 곳으로 돌아갔다. 이미 견인차가 와 있었다. 2명의 남자가 그의 차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차량 회수 통보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한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명이 삐뚤어졌지만 남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차 안에 개인 물건 있으시면 빼세요. 한도윤은 차 안으로 들어갔다. 조수석에는 유나린이 두고 간 선글라스가 있었다. 뒷좌석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한도윤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견인차가 그의 차를 들어 올렸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년 전 그 차를 처음 샀을 때의 기억이 났다. 유나린과 함께 시승했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웃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사라졌다. 견인차가 떠났다. 한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계속 걸었다. 오후가 되었다. 한도윤은 여전히 거리를 걷고 있었다. 배는 더 고파졌고 다리는 아파왔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쉬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나린이었다. 한도윤은 놀라 전화를 받았다. 여보, 오빠. 유나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요.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리나, 그게 무슨...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오빠랑 있으면 나까지 무너져요. 나도 살고 싶어요. 하리나,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일어설게. 오빠는 맨날 그래요. 다음에, 나중에 조금만 더. 나 이제 지쳤어요. 유나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나도 오빠 사랑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나도 살아야 해요. 하리나. 오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이미 통화는 끝나 있었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다. 아내마저 떠났다. 이제 정말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한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도윤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비를 맞으며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누군가는 한도윤을 보고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를 맞는 남자일 뿐이었다. 밤이 되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한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 정자로 들어갔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몸은 떨렸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옷 몇 벌과 지갑이 들어 있었다. 지갑을 열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다. 한도윤은 지갑을 닫고 가방을 백에 삼아 누웠다. 차가운 바닥이 등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이 들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버렸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한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빚을 지면서,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한도윤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자신은 창고에 버리고 왔다. 나는 뭘 한 거지? 한도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흩어졌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다. 정자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도윤은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때 정자 입구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한 노인이 비를 피해 들어오고 있었다. 지게를 지고 젖은 옷을 입은 노인. 창고 앞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다. 노인은 한도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또 만나는군. 노인은 지게를 내려놓고 한도윤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비를 바라보았다. 젊은 양반, 손 깨져야 정신이 들어. 노인이 다시 그 말을 했다. 한도윤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손이 깨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다.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다. 이 손으로 일해봐요. 진짜 일.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일해봐요. 그럼 알게 될 거요. 뭐요? 사는 게 뭔지, 사람이 뭔지.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는 이미 그쳤다. 내일 새벽 5시 시장 뒤편에 와요. 일 시켜줄게. 노인은 지게를 짊어지고 정자를 나갔다. 한도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손.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손. 한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새벽 5시 한도윤은 시장 뒤편에 서 있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몇몇 상인들이 짐을 나르고 있었다. 한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노인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돌아갈까?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지게를 진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한도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왔군. 따라와요. 노인은 말을 아꼈다. 한도윤은 노인을 따라 걸었다. 시장 뒤편으로 가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병, 캔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거 분리해요. 종이는 종이끼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캔은 캔끼리. 노인은 짧게 설명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한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노인이 돌아보며 말했다. 뭐해요? 안 할 거면 가요. 한도윤은 무릎을 꿇고 쓰레기 더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종이박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묻었다. 한도윤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박스를 한쪽으로 옮겼다. 1시간이 지났다. 한도윤의 손은 이미 더러워져 있었다. 옷에는 얼룩이 묻었고 무릎은 아파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났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한도윤은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몰아쉬었다.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쉬고 싶으면 쉬어요. 노인이 말했다.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9시 작업이 끝났다. 노인은 분리된 쓰레기를 지게에 실었다. 한도윤은 옆에서 지켜보았다. 따라와요. 노인은 지게를 지고 걸었다. 한도윤도 따라 걸었다. 두 사람은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주인은 쓰레기를 확인하고 돈을 건넸다. 노인은 돈을 받아 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한도윤에게 건넸다. 5,000원. 한도윤은 돈을 받아들었다. 5,000원. 몇 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이 5,000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코웃음 쳤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맙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다. 내일도 올 거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겠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떠났다. 한도윤은 손에 쥔 5,000원을 내려다보았다. 더러워진 손, 구겨진 지폐.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다. 그는 편의점으로 가서 삼각김밥과 물을 샀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다. 삼각김밥은 맛있었다. 아니,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라 그렇게 느껴졌다. 그날부터 한도윤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시장 뒤편으로 갔다. 노인과 함께 쓰레기를 분리하고 지게에 실어 날랐다.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도윤은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다. 쓰레기를 분리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허리도 덜 아팠다. 하지만 손의 상처는 계속 늘어났다. 어느 날 노인이 물었다. 왜 이 일을 하는 거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저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서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요. 2주일이 지났다. 한도윤은 손에 쥔 돈을 모았다. 많지 않았지만 그는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삼각김밥과 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공원 정자에서 잤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도윤은 시장 안쪽에 있는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다. 새벽 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한도윤은 그 앞을 지나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돈이 조금 있었다.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국밥집 문을 열었다. 안에는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다. 한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뭐 드릴까요? 국밥 하나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한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하지만 깨끗했다. 국밥이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거운 국물. 한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술을 뜨는 순간 눈물이 났다. 언제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을까? 한도윤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생각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여성이 물었다. 혹시 일 찾으세요? 한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여성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새벽에 설거지하고 청소할 사람 찾는데 관심 있으세요? 한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오세요. 세수하고 깨끗하게 오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윤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여성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세요. 그날 밤 한도윤은 공원 화장실에서 몸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그는 꼼꼼하게 씻었다. 그리고 옷도 손빨래를 했다. 다음 날 새벽 한도윤은 국밥집 앞에 섰다. 옷은 아직 덜 마른 상태였지만 최대한 깨끗하게 입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성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한도윤입니다. 저는 김현숙이에요.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김현숙은 앞치마를 건넸다. 일단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그릇은 저기 쌓여 있어요. 한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세 달이 흘렀다. 한도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준비했다. 오전 작업이 끝나면 노인과 함께 폐지를 주었다. 저녁에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가 마무리 작업을 했다.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도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리고 작은 고시원 방 하나를 얻었다. 방은 정말 작았다. 침대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도 작았다. 하지만 한도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다. 어느 날 김현숙 사장이 한도윤을 불렀다. 도윤 씨, 일 잘하네요. 다음 달부터 급여 조금 올려줄게요. 한도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김현숙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한도윤은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첫 달 급여가 들어 있었다. 사장님, 고생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해줘요. 한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봉투를 소중히 챙겼다. 그날 저녁 한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봉투를 열었다. 돈을 세어 보았다. 많지 않았지만 이 돈은 자신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다. 한도윤은 돈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오래전 창고에서 주었던 어머니의 메모를 꺼냈다. 도윤아, 나는 내가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너 자신을 버렸더라.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한도윤은 생각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살리려 했던 것이었다. 한도윤은 메모를 다시 접어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오랜만에 연락처를 확인했다. 서지훈 변호사의 번호가 있었다.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서 변호사님, 저 한도윤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도윤 씨, 오랜만이네요. 용서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냥 제가 뭘 깨달았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한테. 서지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전화가 보류되었다. 한도윤은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다. 몇 분 후 서지훈이 다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께서 10분만 시간 주신답니다. 한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언제요? 어디서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3달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돈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었다. 변명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면 됐다. 토요일이 되었다. 한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보였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많지 않았지만 이 돈은 자신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것이었다. 한도윤은 돈을 작은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국밥집에서 받은 앞치마도 함께 챙겼다. 약속 장소는 노인복지관이었다. 한도윤은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난 3달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손은 트고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익숙해졌다. 그리고 마음도 변했다. 남 탓을 멈췄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 복지관에 도착했다. 한도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장명자를 찾았다. 무료급식 봉사실에 계십니다. 2층입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를 지나 봉사실 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명의 봉사자들이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어머니 장명자였다. 장명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담고 있었다. 한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 한도윤은 천천히 다가갔다. 장명자는 그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엄마.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명자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엄마, 저 용서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한도윤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했다는 증거. 제가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 그는 앞치마도 꺼냈다. 이건 국밥집에서 받은 앞치마예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식하면서 입었어요. 여기 비누 냄새 나죠? 이게 제가 일했다는 증거예요. 장명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 거였다는 걸.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장명자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 한도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상처투성이 손. 장명자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도윤아. 그 한마디에 한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오늘은 내 옆에 서서 배식해라. 한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니 옆에 섰다. 장명자는 국을 퍼다 맞고 한도윤은 밥을 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다.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한도윤은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한 노인이 한도윤 앞에 섰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폐지를 주었던 그 노인, 오성길이었다. 오, 젊은 양반. 여기서 보내. 한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성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받았다. 손 깨졌나 보네. 잘했어. 한도윤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가 아물어가는 손.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배식이 끝났다. 한도윤과 장명자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설거지가 끝나고 두 사람은 복지관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장명자는 벤치에 앉았고 한도윤도 옆에 앉았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명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살았다. 너처럼.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계신 줄. 땅도 돈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느냐지. 내가 그걸 가졌을 때 너는 사람을 잃었어. 가족도 친구도 너 자신도.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날 시험한 거죠? 시험이 아니라 기회였어. 장명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 스스로 일어서는 기회. 다시 사람이 되는 기회. 한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사는 게 뭔지, 일한다는 게 뭔지.
장명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럼 됐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명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계속 일해라. 내 손으로. 그리고 배워라. 사람들한테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리니. 장명자가 며느리의 이름을 꺼냈다. 그 애한테도 연락해봐라. 내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라.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해 볼게요. 장명자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한 장을 찢어 한도윤에게 건넸다. 이거 서지훈 변호사 번호야.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엄마, 저는 돈 달라는 게 아니야. 조언 구하라는 거야.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한도윤은 종이를 받아 소중히 접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명자는 한도윤을 바라보았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와라. 같이 배식하자. 네. 꼭 올게요. 장명자는 천천히 걸어갔다. 한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고 굽은 등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한도윤은 복지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펼쳐보았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이제 이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갈까?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한도윤은 휴대폰을 꺼냈다. 윤아린의 번호를 찾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다. 하린아, 나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나 많이 달라졌어. 언젠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기다릴게. 문자를 보내고 한도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 몰랐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 버스가 왔다. 한도윤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도윤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다음 주 토요일 한도윤은 다시 복지관으로 갔다. 장명자는 이미 와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를 했다. 노인들이 들어왔다. 한도윤은 밥을 담으며 그들에게 인사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오성길도 왔다. 그는 한도윤을 보고 웃었다. 매주 보는구먼. 이제 여기 사람 다 됐네. 한도윤도 웃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배식이 끝나고 한도윤과 장명자는 함께 청소를 했다. 그리고 복지관을 나와 근처 카페로 갔다. 작은 카페였지만 조용하고 아늑했다.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다. 장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윤아, 내 계획이 뭐냐?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일단은 지금 하는 일 계속하려고요. 국밥집이랑 폐지 줍는 일. 그리고 돈 좀 더 모으면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요리? 네. 김현숙 사장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음식 만드는 거. 그리고 언젠가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싶어요. 장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계획이다. 엄마, 도와주실 거예요? 장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돈은 안 줘. 대신 조언은 해줄게. 그리고 내가 정말 준비됐을 때, 그때 도와주마.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걸로 충분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진솔하게. 몇 달이 더 지났다. 한도윤은 계속해서 일했다. 국밥집에서 배우고 폐지를 주우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조금씩 요리를 배워갔다. 어느 날 유나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빠 나예요. 커피 한 잔 할래요? 한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그래. 언제 어디서?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나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한도윤도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오빠 많이 달라졌네요. 유나린이 먼저 말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슨 일 하세요? 국밥집에서 일하고 폐지도 주워. 그리고 요리 배우고 있어. 유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빠가 그런 일을? 그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아니, 좋아.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오빠, 나도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인데 사무직이에요. 잘 됐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 유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천천히 가자. 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유나리는 미소를 지었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희망이 있었다. 1년이 지났다. 한도윤은 작은 식당을 열었다. 새벽 식당이라는 이름이었다. 김현숙 사장과 오성길 어르신이 개업식에 왔다. 장명자도 왔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한도윤은 어머니를 안내했다. 장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장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 덕분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개업 첫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한도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내왔다. 간단한 메뉴였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유나린도 왔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오빠 축하해요. 한도윤은 꽃다발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앉아. 맛있는 거 해줄게. 유나리는 자리에 앉았다. 한도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다. 그리고 직접 가져다 주었다. 먹어봐. 유나리는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맛있어요. 진심? 진심이에요. 오빠, 정말 많이 늘었네요. 한도윤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이 되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식당은 조용해졌다. 한도윤은 청소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장명자가 다가왔다. 도윤아, 수고했다. 엄마도요.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장명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내 거야. 한도윤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들어 있었다.
창고에 남겨뒀던 그 라디오였다. 엄마, 그날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 라디오를 켜놨어. 노래를 들으면서 기다렸지. 내가 돌아오길.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해라. 너는 이미 다시 사람이 됐어. 장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천천히 식당을 나갔다. 한도윤은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왔다. 그는 청소를 계속하며 노래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아침 노래가 흐르고 한도윤은 앞치마를 맨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 한도윤과 장명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현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면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됨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곳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